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신청 정보라는 것은 신청서 기재사항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공해야 될 정보, 결국 신청서를 말하고, 첨부 정보라는 것은 첨부 서류를 통해서 제공해야 될 정보, 그러니까 전국 첨부 서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를 제공합니다. 우리 책에는 그 226페이지 있죠. 그러면은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는요, 모든 등기가 또 다 틀려요. 자, 우리가 신청서는요,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이요, 신청서로 제공이 돼야 돼요. 신청 정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관이 등기할 때 뭐 보고 등기하겠어요? 신청서 보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채권액을 기록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할 것이고, 임차권 등기할 때는 차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뭘 보고 적겠어요? 신청서 보고 적는 거죠. 신청서.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이요, 신청 정보로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럼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에 기록할 때인데 만약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등기 기록도 틀리게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서를 가져올 때는요, 이게 정확하다고 하는 증명 정보를요, 첨부 정보로 가져오는 거예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첨부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기록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한 세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들은 신청서로 들어와야 되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들어온다.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등기관은요, 등기를 신청하면은 서류심사만 해요. 그럼 서류심사할 때 뭘 심사하냐면요, 등기기록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신청서 깔아놓고, 첨부정보 깔아놓고, 세 개가 일치, 불일치 여부만 심사를 해요.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냐 불일치하느냐만 심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은요, 모든 등기가 다 틀리다고 했죠. 전세권, 저당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신청서도 다 틀려지겠죠. 신청서가 틀려지게 되면 첨부서로도 다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등기에 있어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다 틀려요. 그러면 요 내용들은요, 개별 등기 절차 시간에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계속하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신청서에는 어떤 것들, 신청서 기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첨부서에는 뭐가 있는지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 등기 절차 할 때는요, 그것과 다른 점들만 보는 거예요. 다른 점들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먼저 신청정보, 첨부정보 중에서 이제 신청정보를 먼저 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을 말해요. 그러면 신청정보의 밑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서를 제공하는 방법은요, 거기에 제공 방법에서요, 방갈 1번에 우리 책에서는 맨 밑에 1건 1신청주의라고 했죠. 여기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신청을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신청하면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마다, 건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건 신청이에요. 신청할 때는요, 하나의 부동산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요, 부동산마다 신청서 따로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마다 신청서를 따로따로 써서 제공하여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원칙보다 이제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요, 따로따로 신청서 쓰지 않고 한 장의 신청서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사예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X라는 토지가 있고 그 위에 Y라는 건물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만 따로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이죠. 따로 사고 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법정지상권은요, 웬만한 사람들 잘 몰라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고 팔면요,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따로따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갑과 을은 어떻습니까? X, Y를 합쳐서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부동산이 2개니까 신청서를 2개를 따로 써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2개는요,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매매가 등기 원인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요, 등기 목적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은 매매죠. 그러면 두 개의 부동산이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하나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견본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232페이지에 신청서 견본이 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이렇게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가 앞면이고요. 233페이지가 뒷면이에요. 뒷면입니다. 그러면 거기 부동산 표시해가지고 그냥 토지만 팔았네요. 근데 만약 토지 위에 건물이었어가지고 건물도 한꺼번에 팔면요. 그 안에다가 건물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건물도 집어넣으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한 장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청서가 있는데 요것도 펴놓으시고 앞으로 잠깐 와가지고요. 우리 책에 오시면은.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부동산도요. 등기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 전제는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동일 관할일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관할권 없는 부동산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갑이요. X 토지 여기 있고 Y 토지 여기 있고 두 개의 토지를 한꺼번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것도 매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것도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등기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부동산이에요. 요 부동산은요. A 등기소 관할이고 요 부동산은 B 등기소 관할이면 어떻습니까? A는 이 토지 등기를 못하죠. B는 이걸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괄 신청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두 개의 부동산의 모두의 관할권이 하나의 등기소의 관할권이 있을 걸 전제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 전제예요. 같은 등기소 관할 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책의 2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괄 신청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써있죠.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 관할 내일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같은 관할 내에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일괄 신청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등기소 관할 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일괄 신청을 하는 것이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같은 등기소 관할이라는 전제하에서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 우리 책에서는 이게 안 나왔는데 요게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 유인물에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A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을 하나 부동산만으로는 요걸 빌리는 과정에서 하나 부동산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해가지고요. X 토지하고 Y 토지 두 개의 부동산을 합쳐가지고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X, Y 모두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원인 등기 목적이 다 동일하죠. 관할 등기소도 동일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요. 근데 공동저당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X 토지는 채무자, 갑이 돈 빌리는데 갑의 물건이에요. 근데 Y 토지는 갑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부동산이에요.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의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들이 돈 빌리는데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 아버지를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 물상보증인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동산은요. 등기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때는 일괄 신청이 안 되는 데 있어서요.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도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유인물에 있으니까 요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양갈 2번 제 책 그러니까 유인물 보시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거 22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청 정보, 필요적 정보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는 등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 신청서 기재사항에 뭐가 있는지 요것만 좀 확인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유인물하고 신청서 견본에서 232페이지 보시면은 계속 그렸던 그림이 또 나옵니다. 자, 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고요. X 물건 15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12페이지의 유인물 그림도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요 내용이요. 신청서 앞면에 나와요. 앞면에. 그러니까 신청서 앞면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어떤 원인에서 어떤 등기를 시청하는지
이게 안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서 한번 232페이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맨 위에는 접수 뭐 이렇게 등등은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하는 거니까 빼고요. 밑에 바로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부동산 표시 있잖아요. 토지. 토지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표시할 때는 뭐 적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우리가 등기부에도 토지는 뭐가 기록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등기부에 기록된다고 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오른쪽 보니까 거래 가액 나오죠. 거래 가액. 왼쪽에 있는 신고 1년 번호라는 것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 가액을 신고를 하면은 그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필증을 줘요. 거기 나와 있는 번호를 적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거래 가액 적고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등기 원인, 매매죠. 원인 일자 4월 1일.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 적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였습니까? 이전할 지분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전부를 넘기게 되면 이전할 지분을 적을 필요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죠. 둘이 부부여가지고요. 반을 내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만 이전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유하게 되겠죠. 2분의 1씩. 일부 지분만 넘길 때는 일부 지분을 적고 전부를 넘길 때는 지분을 적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나오죠. 가부를 적는 거죠. 등기 의무자 갑.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기 권리자 을.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가로는요. 법인이나 비법인일 때는 그걸 적겠죠. 법인이나 비법인 같은 경우는 성명 대신에 상호나 명칭을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겠죠. 주민등록번호 대신에요. 얘들은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적어요. 그 다음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분했는데요. 맨 오른쪽에. 이거는 만약에 가백에서요. 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A, B, C 세 사람이 사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세 사람이죠. 그 등기 권리자란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 세 사람을 다 적으면 돼요. 적은 다음에 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소유 그러면 공유를 말해요. 그러면은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분들을 옆에다 적는 거예요. 지분들을. 근데 여기는 단독으로 이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분을 적을 필요가 없죠. 전부 이전받으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을 다 적고 그 지분을 옆에 적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습니까? 앞면에는 요거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항상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요게 앞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간에요. 중간에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은요. 이거는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국민주택, 그러니까 주택, 아파트 사고 팔면 어떻습니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되죠. 은행 가가지고.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그다음 수수료, 세금 이런 걸 적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위에서 한 10번 체크한 보시면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요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사실 요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요. 만약에 보죠. 가백에서요. 지금 현재 갑 앞으로 등기되는 상태에서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를 갑과 을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공동으로 신청해라. 인감도장 찍어라. 뭐 이런 많이 있죠. 근데 계속 더 이제 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계속 그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계속 두고 있는데 또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요렇게 생긴 사람하고요. 요렇게 생긴 사람이 등기소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갑입니다. 내가 을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약서도 있고요. 공동 신청해서 등기 넘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 말만 믿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사실은요. 요렇게 생긴 사람이 갑이 아니에요. 갑이 아닌 사람이 갑인 것처럼 와가지고 등기를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이걸 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겠죠. 사기를 치려고 맘먹으면 별스럽게도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진정성 확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갑 맞아? 그러면 갑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요. 갑만 가지고 있는 권리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권리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 그 갑이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증을 가져오면 이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권리증 가져와라. 권리증.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우리가 전문용어로 우리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등기필 정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겠죠.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일치하거나 해가지고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필 정보는요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처분할 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로 하면은 그 권리증, 집문서, 땅문서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권리증을 보았죠. 그래서 50개의 비밀번호 있다는 거죠. 50개의 비밀번호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봤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263페이지 보시면은
권리증 그 예가 있어요. 우리 책의 263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해가지고 밑에 보면요. 비밀번호 이렇게 쭉 남아있는 게 저 번호. 그래서 맨 왼쪽 위에 보시면 01 해가지고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50번 있죠.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4자리씩 해가지고. 있죠? 263페이지 맨 밑에. 숫자들 있죠. 표에. 263. 263에. 그렇죠? 이건 마치 뭐하고 같아요? 우리 인터넷 뱅킹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씁니까? 몇 번 앞자리 2개, 몇 번 뒷자리 2개 쓰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맞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금주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금주가 그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도요. 등기를 신청할 때 이 50개를 다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50개 다 제공하라고 하면요. 이것은 보이스피싱이죠. 35개 비밀번호 다 달라고 하면 이건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적냐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만 적으면 돼요. 나는 40번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등기 그 신청서에 40번 4자리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보면 일련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그 카드도 일련 번호들이 있어요. 일련 번호들이. 그래서 일련 번호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등기소에서 발급해 준 것이니까요. 일련 번호 치고 40번 쳤는데 비밀번호가 맞아요. 그럼 이 사람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 이걸 발급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뒷면에다가 비밀번호 하나만 적는 거예요. 하나만. 등기필 정보. 예전에는요. 등기필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등기 전산하기 전에는 등기 권리자라는 증명 정보로 등기필증을 줬어요. 필증이 여러 장으로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했어요. 첨부 서류로. 근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돼가지고 신청서요. 비밀번호 하나만 신청서로 제공하면 돼요. 신청 정보로. 지금 이제 신청 정보가 되는 거죠. 비밀번호 하나만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받을 때요. 위에 딱 바로 위에 보시면 왼쪽 보시면 부착 기준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요.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은 법무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아무나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부착 기준서는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스티커를 떼면은 비밀번호 50개가 쫙 나와요. 근데 법무사가 갖다 주는 서류에서요. 이제 내가 권리를 취득했을 때 서류 중에서 보면은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영수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요. 한 장이 있어요. 스티커 붙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예요. 법무사가 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옆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문서예요. 이게 땅 문서. 이게 내가 권리자라는 증명 문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물건 팔려나갈 수도 있어요. 팔려나갈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만약 갑의 대리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먹는다고 해보죠. 물건을 팔아먹을 때 이제 민법적인 내용인데요.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A한테요. 건물 관리를 맡겼어요.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요. 임대인 들어오면 이제 임대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골프 치러 다니면서 이 사람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얘가 다 하는 거죠. 다 하는데 얘가 큰맘 먹고요. 이걸 팔아먹어버리려고 합니다.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근데 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무권대리죠. 권한의 범위를 권한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무권대리니까 원래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무효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유효가 돼버리죠.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만약 얘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을 때 관리를 맡길 때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죠.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감 같은 거는요. 인감증명서 같은 건 맡겨놓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권리증을 맡겨놓는 경우는 없죠. 권리증은 안 맡겨놔요. 근데 권리증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처분에 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인감도장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요. 개별적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가. 인감도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처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애매해요. 우리가 보통 관리만 맡겼을 때 인감만 맡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감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해요. 그러나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거의 인정을 해요. 정당한 이유를. 이거는 맡겨놓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는. 그래서 이제 등기필 정보를 뒤에다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요 정도 하고. 다시 이제 그럼 등기필 정보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자, 우리 책으로 와가지고요. 책으로 와서 227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제 유인물은 이제 12페이지에 지금 그릴 그림이 12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요.
매매를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들께서 필요적 정보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우리 책에도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유인물을 보면서 보죠. 자, 그럼 맨 위에 뭐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 적는 거죠. 부동산 표시는 이제 건물,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내역,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물 내역을 적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근데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는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신청인이 나오죠. 신청인. 갑을 신청인이 나와야 되겠죠. 신청인을 기록합니다. 그럼 신청을 기록할 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비법인 같은 경우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럼 신청인과 관련돼서요. 제 유인물을 보시면은 2번부터 5번까지가 다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인물에서 2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약에요. 갑과 을이 직접 신청하러 간 것이 아니라요. 대리인이 가서 신청할 수도 있죠. 대리인한테 맡겨가지고. 그러면 대리인한테 맡겨가지고 신청을 할 때는요. 본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을 하되 지금 대리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도 적습니다. 대리인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름은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도 적어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을이 법인이에요.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록번호는 당연히 적었겠죠. 그 다음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표자가 와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자가 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도 적어요. 물론 얘들은요. 대리권 증명정보로 위임자, 대표권 증명정보 이런 것도 함께 가져와야 되겠죠. 내가 대표자다. 대리란 증명정보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첨부정보 시간 하니까 신청을 하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도 적어요. 성명주소도 적어요. 그럼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이요.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사무소 소재지, 뭐 명칭, 부동산 등록번호를 적은 다음에 신청은 대표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자의 성명주소도 적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이게 포인트예요. 성명주소 위에 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 대표자는. 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 유인물에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 색칠돼가지고 5번 밑에 적어져 있는데요, 이거요. 자, 만약에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요, A라는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이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법무사의 성명주소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부에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백에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나와야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요. 법무사 이름도 적습니까? 신청했던 법무사? 등기부에 법무사 이름은 없죠. 법무사 이름은 적질 않아요. 법무사 이름은 적지 않고 그냥 신청서에만 대리인 적으면 돼요. 그다음 성명 주소만 적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 법인이라고 해보죠. 법인.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렇게 삼성전자 이름으로요. 삼성전자가 어떤 물건을 뭐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대표자가 와가지고 등기 신청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직접 오는 경우는 없죠.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와요. 이 사람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자금 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 오겠죠. 재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표자가 신청을 하는데 또 대표자가 직접 오지는 않고 그 대표자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 위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리인이 되겠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예전에 뭐 삼성전자 뭐 이건 지금 이재용 그 사람이 직접 은행 가지는 않죠. 은행 가고 하지는 않아요. 대표자로 이제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대표가 직접 왔어요. 그럼 대표가 와가지고요. 그럼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요. 법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서 대표자 이름도 여기다 적을까요? 대표자 이름은 없어요.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삼성전자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대표자 이름 이런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신청서에만 대표자 이름을 적으면 돼요. 성명 주소만 적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요. 그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와 거래를 했을 때 법인과 거래가 되는 거예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 법인과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을 대표하지 않은 사람과 거래하면요. 법인과 거래가 안 돼요. 내가 미국에 있는 마이클한테 없습니까? 내가 돈을 빌렸어요. 대한민국이 돈 갚는 거 아니죠? 내가 빌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권자로서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자로서 했을 때만 그게 거래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과 거래할 때는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람하고 거래해야 법인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과 거래할 때는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대표자가 하지 않으면 법인과 거래한 것이 안 돼버리니까.
대표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표자를 어떻게 알면 돼요? 이 법인들은요, 예, 법인이죠. 이 법인이요. 법인 등기부가 있다고 했죠. 법인들은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돼 있어야 법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가 나와 있어요. 대표자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 등기부를 보면서 대표자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하면 이 법인과 거래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대표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등기부에는 대표자를 적지를 않아요. 만약에 법인 등기부에도 대표자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에도 대표자를 적었는데 대표자가 막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 불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대표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법인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법인 등기부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실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어떻습니까? 대표자를 적지를 않아요. 법인 등기 보면 나오니까 법인 등기부 보라는 거죠. 근데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좀 달라요. 그럼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과 거래할 때도요. 대표자와 거래했을 때 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어떤 거래를 해요. 교회가 법인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대표자가 있죠. 대표자가 거래를 해야 교회와 거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표자를 알아야 될 텐데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대표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요. 만약에 법인이라고 해보죠. 법인이요. 갑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인데 이 사단으로부터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도 대표자를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비법인과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대표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 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대표자를 기록해놔요. 그래야 이제 그 부동산 거래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자도 등기부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 대표자를 기록할 때는요.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성명, 주소만 동일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기 위해서 넣습니까? 신청서에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나와 있어야 적겠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서에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끔 또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과 관련해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지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의 대표자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6번 보시면 등기 원인, 연월일이 나오죠. 등기 원인과 사후월일. 그리고 예전에 등기 기록을 봤죠. 등기 기록 보면은요, 매매하고 매매한 날짜까지 썼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이 바로 등기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제 8번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예요. 갑에게서 을합부로 이전 등기 할 때는 갑이 지금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이 권리자였잖아요. 권리증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 즉 등기필 정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등기에 있어서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권리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유인물 보시면요. 제공하는 경우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제공하는 경우는요. 이건 권리증이죠. 권리증이니까요.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만 제공하는 거예요. 권리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랍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유인물에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면 권리하고 상관없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만약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갑이 지목이 바뀌어서 지목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혼자 가면 되는 거죠. 혼자 가고 권리증 가져갈 필요 없이 뭘 가져가면 돼요? 대장 들고 가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니까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뀐 먼저 대장 들고 가서 바꿔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증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등기요.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주소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랑 함께 갈 필요 없죠. 갑이 혼자 가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니까 권리증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뭐 들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등본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와서 나 주소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변경해 주세요. 그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가 아닌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등기필 정보를 가져갈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가져가는데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가져갑니다.
공동으로 신청할 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관공서가 촉탁할 때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 거짓말로 촉탁하지는 않겠죠.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은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은요. 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독 신청은 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니까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없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하니까 등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 갑이 보존 등기 할 때요. 권리증 없죠, 이 사람은. 갑이 사망해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를. 상속을 받아서 상속 등기를 해요. 그럼 을이 단독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그냥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제공하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 신청할 때만 제공한다. 그런데 단독 신청 중에서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었습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이 단독 신청할 때는 지금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은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독 신청 나면 다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제공하는데 유일하게 단독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얘가 신청하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요. 얘한테 등기표 좀 가져오라면 어떻게 가져와요?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등기소에서 등기표 정보를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할 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뭐 광고 같은 거 있고 하니까요. 그냥 니다 버려버렸어요. 모르고. 버려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법무사가 등기표 정보 가져오라 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버렸는데요. 없어요. 없으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느냐? 이제 없을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등기표 정보를 잊어버렸다랄지 분실했다랄지 없어요. 훼손됐다랄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러면 없다고 해서 등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등기표 정보는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등기소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은요. 자, 이것은 땅 문서, 집 문서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발급하는 일은 없어요. 이 두 개 돌아다니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는 재교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없으면은 재교부가 안 되면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등기소에 가가지고요. 나 가 맞거든요. 온몸으로 증명하면 되죠. 근데 온몸으로 증명하는데 간단해요. 뭐가 들고 가면 돼요? 신분증 들고 가면 돼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아무거나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은요.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으면 돼요. 근데 등기표 정보가 있으면요.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을 필요는 없고 등기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맞습니다라고 온몸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등기표 정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이 되죠. 그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석할 필요 없이 다른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등기표 정보가 있으면은 친구한테 부탁해도 되지만은 방문 신청은 친구도 대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등기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대리 맡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와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아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신분증 들고 와서 신청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요. 예외적으로요. 또 출석할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요. 대리를 맡겼는데 누구한테 맡겼냐면요.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친구가 아니라. 근데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법무사가 이제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만약에 법무사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갑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만약에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전되면요. 법무사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법무사는 당연히 이 사람이 갑이 맞는지를 다 확인을 했겠죠. 그럼 법무사가 확인을 했다는 것은요. 등기소 직원이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무사한테 맡겼을 때는요. 따로 이거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맡겼을 때는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법무사한테 맡겼을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가 이미 다 확인하고 신청 들어오니까. 또는요. 법무사한테 공증을 받았어요. 그럼 법무사가 확인했다는 거죠. 공증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사한테 맡겼다랄지 법무사에 공증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또 출석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자, 그 밑에는 이제 그 밑에는 등기소의 표시 있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19번 보시면 등기소 또 신청하는 날짜 적는데 그 밑에 이제 거래 가액을 보죠. 거래 가액.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래 가액을 적겠죠. 거래 가액. 10억 적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 가액은요. 증여 같은 경우는 없겠죠. 증여 같은 건 없을 것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거래 가액을 적습니다. 지금은요. 등기소에 등기 기록에 실거래가액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로 제공을 합니다. 신청서로 제공해요. 그다음 그 밑에요. 그 옆에 보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제공하지 가등기할 때나 뭐 계약서가 아닌 판결서나 뭐 조서를 들고 올 때는 적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거래가액을 뒤에서 합니다.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하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거래가액을 적는데요. 본등기할 때 10억을 다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이제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적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을 적는 것은요. 두 사람이 계약서 들고 와서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서에 거래가액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해요. 그럼 그 판결문은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 나오죠. 얼마 주고 샀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올 때는 거래가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으니까 신청서로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 이때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뭐 12번 보시면 세금 낸 거 적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13번도 중요합니다. 13번도. 만약에요, 갑에게서 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데, 만약에 갑에게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갑에게서요, A, B, C, 세 사람한테 이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분을 적었죠? 지분을, 신청서에 지분을 적었잖아요. 요것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는 거래가액을 적지만, 저당권은 채권액을, 전세권은 전세금을, 임차권은 차임을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등기 절차 시간에 뒤에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매매만 봅니다. 그 다음에 등기 고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을 적어요. 보통 우리가 공동소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민법상 조합이 아니면 다 공유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합의예요. 합의인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등기부에 지분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에도 지분을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을 신청서로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요. 총유 같은 경우는 아예 지분 자체도 없죠. 비법인 사단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공유일 때는 지분을 적지만 합의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합유다라고만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사람이요. 공유일 경우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적은 다음에 지분도 다 적고 공유 이렇게 적어요. 근데 세 사람이 합유인 경우에는요. 그냥 세 사람 합유 이렇게만 적어요. 지분을 적지는 않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신청 정보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 정보 하게 되면요. 이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떻습니까? 증명 정보로 이제 첨부 서류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 할 텐데 우리가 뭐만 보면은요. 신청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를 적었으면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로 뭘 가져야 돼요? T전. 이 정확하다는 T전 가져야 되겠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었으면 이게 정확하다는 증명 정보 뭘 가져야 돼요? 주민등록번. 그다음에 매매를 했다는 증명 정보 뭘 가져야 돼요? 계약서. 근데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판결서 이런 거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예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을 적었으면 거래가액을 신고를 한 다음에 거래가액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도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계속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한다. 위임자.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정보와 연결해서 하나씩 이제 첨부 정보가 나갑니다. 첨부 정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했던 거요. 문제만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나왔네요.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요. 공동신청이 예고되는 등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신청도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신청하지 않는 동안에 매도인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은 상속인으로부터 습니까 직접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만 이제 갑의 상속인이 이제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맞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나중에 공부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유증이 이루어지면. 이건 유증 시간이니까 넘어가시고요.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일괄 신청 가능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하에 신청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5번, 4번이 틀리죠. 자, 5번 보시면 갑을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세요. 갑을병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적어야 돼요. 돼 있다고 했죠. 갑을병 등기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요.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이제 무효다.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가 되죠.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걸 말소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소를 하는데요. 자, 원인 무효를 말소를 하는데 갑이 이 확정 판결에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면 병명의 등기부터 말소를 해야 되겠죠. 병명의 등기부터. 병을 말소한 다음에 그다음 을명의를 말소할 거 아니에요. 병명이 말소합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절차법상. 우리 절차법상.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요? 누구 명의로 봤어요, 지금? 병 말소했잖아요, 말소. 병을 말소했잖아요. 병을 말소하면 누구 명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병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행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이 지금 행사하고 있지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고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병이죠. 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고 등기법상 아니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를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원래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을이 말소를 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하여 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갑은 어떻습니까? 을을 대위하여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도 동일한 거예요. 말소도. 그래서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거죠. 이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병이 등기 의무자 되는 거죠. 이때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갑이지만은 만약 이런 경우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되어버리면 틀린 거죠. 이건 을이 되는 거죠. 을. 명의를 본다라고 했죠. 명의를. 자, 그러니까 말들이 약간씩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가 완전히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바꿔버리면요. 딴 이야기처럼 보여요. 등기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민법 말 한마디 조금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또 참 많은 내용을 또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신청 정보를 했고요. 우리 책에 229페이지에 무슨 등기필 정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방금 했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지금 했던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요. 이제 234페이지부터 첨부 정보를 합니다. 첨부 정보.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